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문 열기 앞서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인데도 정말 훅터지근한데요. 오늘은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의 볕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면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4도, 대구는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다가도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양산견 우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 주셔야겠고요. 한낮에는 격렬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정안은요, 불안과 세수 부족 속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내년도 핵심 목표는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해 개편 강도는 크지 않지만 감세 기조는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우선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율을 최대 5배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파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출산 장려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이번에 혼인에 대해서 증여세를 공제를 신설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천만 원 공제에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예컨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받았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총 3억에 대한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중산층까지 넓히기 위해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던 자녀 장려금은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이때 자녀 장려금을 수령하는 연소득 기준 또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칫 중산층 이상에게만 한정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결혼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의 승계를 쉽게 하는 등 자칫 부의 대물림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산층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또 있습니다. 증여세는 지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네. 성년은 5천만 원.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꽤 오래됐다고 그래요. 네. 정비 얘기가 전에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 장려책으로 결혼을 해서 2년 전후로 네. 2년씩 4년. 혼인신고 전. 그렇다는데 이거죠. 네. 혼인신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이 학교에서 학대를 당했다면서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피소된 교수의 동료 교사가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힌 글을 교사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주호민 작가가 자폐가 있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고소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죠. 예, 맞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9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서 직위 해제 상태로 현재 재판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료 교사의 글에 따르면 이 주 씨의 아들 A군은 문제가 된 사건 이외에도 1학기에 이미 통학합근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뺨 때리기, 신체 접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밝히면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까지 보여 피해 여학생이 A군과의 분리를 요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 씨의 아내는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여기에 녹음된 특수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았다는 것인데요. 원만하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밝힌 주 씨의 입장문과는 달리 해당 교사와 어떤 접촉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 조치를 취했다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도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이 양쪽 다 억울한 게 없겠죠.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수업 중 라면 먹방 논란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한 고3 학생이 수업 중에 라면을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찍었고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이 학생은 수업을 받으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을 비추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 해당 영상의 제목은 수업 시간 해장이었다고 합니다. 왜? 수업 시간 해장. 예. 근데 뭐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수업 중에. 해장은 술 먹고 이렇게 깨려고 하는 게 해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수업 시간에 이랬다고? 야, 해당 학생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 해당 학생은 열흘 동안 출석 정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업을 하던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사실 그동안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되지 않아서 교사들은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교사 중 10명 중에 4명이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는 OECD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업 방해를 포함한 교권 침해 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행복한 아침이잖아요. 네.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강, 돈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중에 으뜸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된다. 저도 그 말에 격하게 동의합니다. 우리 행복한 아침 잠시 후에 우리가 또 건강 얘기 나눌 테지만 그 전에도 건강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속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건강 정보를 전해주실지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약 박사 김성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닥터하우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패셔너블한 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당신의 잇몸뼈를 녹이는 치주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아, 맞아요. 3년 넘도록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또 엔데믹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 치주염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마스크를 벗기 불안하다는 이유로 치과 치료를 꺼린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버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아, 제 주변에도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마스크 벗는 게 꺼려져갖고 치과를 좀 안 갔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를 키운 분들이 많은데 이 치주염 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치주염은 치태내 세균과 독소로 인해 치아를 둘러싼 지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치아를 지탱하는 치주 조직이 서서히 파괴되기 때문에 잇몸뼈가 녹을 수 있고요. 이가 흔들려서 식사가 어려워지거나 심한 통증을 유발해 결국 발치해야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물론입니다. 치주염 같은 치주 질환 환자 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치과 방문이 줄다 보니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요.
시간이 지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가 이루어졌던 지난 2022년에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총 환자 수 1,800만 명, 요양급여 비용 총액 1조 9,174억 원으로 두 부분 모두 응급사용, 즉 코로나19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환자 수가 다시 급증했죠.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환자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50대 여성 환자도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치과에 내원하셨는데요. 아래 치아는 모두 빠졌고 위에 남은 치아도 치조골이 거의 흡수되어 발치아였습니다. 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잇몸이 약하니까 이 치주염 위험이 더 크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고령층의 경우 남은 치아가 별로 없거나 부분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 코로나19 시기에 치주염을 방치했다가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무치하게 상황으로까지도 번지기도 합니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 잇몸이 좀 붓고 이가 시린 정도 뭐 요런 정도는 뭐 그냥 난 저 퇴장인가요? 저 나가겠습니다. 이정수 님도 치아 건강으로부터 퇴장당하기 전에 이 옐로우 카드의 신호를 잘 읽어야 하는데요. 예. 잇몸이 붓고 붉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순간 잇몸이 들뜬 느낌이 나면서 양치할 때 피가 나면 치주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치주염이 악화하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이 내려가 이 사이가 떠 치아가 흔들리고요. 초기에는 대체로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기 쉬우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죠. 아, 이거 치료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치주염 초기에는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와 치석을 없애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진행된 치주염의 경우에는 치주 소파수를 통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치주낭을 제거해 건강한 조직이 치아에 붙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외에도 치수술을 하거나 항생제 연고를 국소적으로 도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료할 수 없는 치아는 다 뽑아야 되는 건가요? 네, 뽑아야죠. 그러면 빈 곳이 생기잖아요. 예. 여기를 다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잇몸뼈 상태가 비교적 좋은 치주염의 경우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식 보철 치료를 하고요. 이용할 수 있는 잇몸뼈가 한정적이라면 고정식 틀니 치료를 진행합니다. 만약 잇몸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아래턱에는 임플란트 유지 틀니를 치료를 할 수 있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네요. 저는 그냥 마냥 그냥 뽑고 달고 막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의술은 계속 변하니까요. 최근에는 3차원 CT, 구강 스캐너, 모델 스캐너, 3D 프린터 등을 통해 예전보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보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는 치료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심을 때 엄한 데 심으면 안 되니까요. 정확한 데 딱 심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는 특히 더 구강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 것이 중요한데요. 45도 각도로 치아 잇몸 사이에 칫솔을 위치시키고 짧게 진동을 주며 닦아야 해요. 중요한 점은 순서를 정해서 치아의 모든 면을 빠지지 않게 잘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치아 관리 방법과 예방 방법, 건강 관리 방법을 잘 알려주신 김성구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방성학입니다. 남자로서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정수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 지금 당신도 위험하다, 중년 남성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다짜고짜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정말 놀랐는데 이게 저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뭐길래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으로 이 커진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와 요도를 압박하거나 자극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뇨 문제가 반복되면 점차 방광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소변의 길이 막히는 급선 요폐는 물론 방광결석, 요로간염이나 신우신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이게 잔뇨감이 남는다. 요것만 있으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대표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다른 증상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 또 틀렸나요? 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 없는 급박뇨, 배뇨 후에 잔뇨감과 함께 하복부에 자꾸 긴장감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아내가 자꾸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앉아서 보면은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서 볼일 보면 시원하고요. 이거 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요도가 좁아지고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배뇨곤란이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제가 서서 볼일을 보는 게 편한 게 당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저 정말 집에서 계속 앉아서 그렇구나. 진짜 아내분들이 이 서서 싸는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요도가 긴 사람의 이 슬픔. 그런데 대체 이런 증상이 왜 있는 걸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화가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에도 유전이나 비만, 대사 이상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앓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통계만 살펴봐도요, 국내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지난 2011년 82만 855명에서 2021년 135만 4026명으로 10년간 무려 53만여 명이, 즉 65%가 늘어났어요. 여기에 본인의 증상이 있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방치하는 분들까지 더하면 그 인원은 훨씬 더 많겠습니다. 제가 닥터하우스를 쭉 진행하면서 저의 목표는 이제 노후에 건강한 사람으로 계속 지내보자 뭐 이런 건데 걱정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은 물론 노년기의 삶의 질과 양 모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진료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나요? 전립선 비대증은 다행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의 한 가지는 좁아진 요도를 열어주는 약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커진 전립선을 줄여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60대 환자분도 배뇨장애로 내원해서 약 3개월간의 약물 치료 후 요속과 전립선 암 수치가 모두 정상화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술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 수술요법을 고려하는데요. 수술요법은 내시경을 통한 경요도 절제 수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홀랩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이는 먹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노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예방이 안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증상을 완화하거나 조금 천천히 오게 할 수 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입니다. 피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하게 하거든요. 특히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은 좋지 않고요. 과음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립선 비대증은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40대 이상이거나 앞에 언급드렸던 증상이 느껴진다면 늦기 전에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이 치료 방법부터 예방법까지 잘 알려주신 방성학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은원 박사님, 또 혈관외과 김대현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면서 아침이 좀 활기차고 이래야 되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좀 요즘에 톡 하고 이게 숙면을 취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힘들죠. 네, 날씨가 특히나 이번 워낙에 주는 더워서. 그렇죠. 뭐 비가 내렸다가 또 맑았다가 요즘 또 맑다 싶었더니 갑자기 또 비가 쏟아지는 맞아요. 소나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우산 챙겨 나가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장마가 드디어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또 무더위, 그다음에 네. 불면증 이런 거 참 고민이 많으신데,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예, 날씨 덥다 그러는데요. 이게 참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있잖아요, 나사. 네. 나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7월에 엘니뇨 현상이 가장 높게 된다는 거죠, 역사상. 그래서 2024년은 더 더울 거다라는 연구 발표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거랍니다. 아니 근데 지구가 매년 더워진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더워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더워지면 어떻게 사나 싶은데 자 오늘 주제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제 화면 보시죠.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락가락 날씨 건강 도둑을 잡아라입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계속 뭐 덥고 이러다가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한번 푹 오고 오, 맞아요. 그래서 해가 쨍쨍일 때도 우산 가지고 다니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날씨도 이렇게 오락가락인데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내 건강도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날씨는 뭐 오락가락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막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근데 며칠 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종료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바짝 긴장해야 돼요. 올여름 날씨 정말 변덕스러웠죠. 네, 맞습니다. 변덕스럽죠. 그래서 요즘 말로 폭염과 폭우가 왔다 갔다 한다. 사나운 폭자를 써서 사나운 더위와 사나운 습도, 비가 병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찜통 들어가면 덥죠. 건식 사우나보다 습식이 더 덥죠. 체감 기온은, 체감 온도는 습도가 10% 올라가면 2도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더위라도 습하면 습할수록 더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고온 다습한 대한민국 여름 정말 건강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런지 그 수많은 지수들이 참 높아지잖아요. 일단 뭐 짜증 지수 높아지고요, 불쾌 지수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욱 지수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우리가 날씨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올여름처럼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이 건강 도둑을 한번 잡아보죠. 팥도둑 아니고 건강. 건강 도둑입니다. 건강 도둑 체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도둑 뭡니까? 네, 오락가락한 여름 날씨에 건강 해치는 건강 도둑 첫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근데 한여름이 아니고 보통 봄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생각하면 뭐 봄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세먼지는요, 계절을 가리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이 황사랑 좀 혼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황사는 우리 사막화된 지역에서 사막에서부터 이 모래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쭉 들어오는 거고요. 미세먼지는 이 황사 바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공장 가동하면서 나오는 연기들,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배출된 것들이 다 미세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비 오고 나면 깨끗해져 있겠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가 오더라도 이 미세먼지는 100%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이었나 봐요. 여름철에는 뭐 비가 워낙 자주 내리니까 미세먼지가 다 씻겨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적정한 습도를 유지한다. 한 4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요. 이 물 분자와 이 미세먼지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게 가라앉아서 바닥만 잘 닦아내면 사실 미세먼지 이제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이 이렇게 습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에는요. 사실 우리 집에서도 냉방기 꺼놓고 나면 뭐 습도가 80% 이상 되는 맞아요. 경우들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 분자 자체가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 분자랑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딱 붙어서 우리 폐로 잘 들어와서 접착제처럼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는 얼마 전까지는 꼼꼼히 체크를 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날씨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미세먼지 이렇게 왜 인상 쓴 날 있고 웃는 날 있고 이랬었는데 확인했었죠. 예, 네. 그거 확인하고 나가고 이랬었는데 요즘 안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미세먼지가 인상 쓰는 날이라도 뭐 안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 그죠? 네, 외출할 때 이제 코로나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서 좀 마스크 착용이 좀 덜하죠. 하지만 외출할 때도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은 꼭 착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출만 하지 않고 내가 집안에만 딱 있으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착각이라는 점 안타깝게 슬픈 소식 전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실내에서도 이 미세먼지에 우리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고 실내에 쌓인 미세먼지가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어컨을 저는 끌 일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그 말은 창문을 열 일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더욱 창문을 저는 아예 안 여는 것 같아요. 꿉꿉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실내에 이산화탄소나 뭐 라돈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이런 오염 물질들이 축적되면서 공기의 질이 매우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미세먼지는요, 머리카락의 약 2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기 때문에 이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되고 독성이 강하고 이 체내에 침투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들을 저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뭐 사실 환기를 안 하시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자연환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자연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미세먼지 위험 키워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미세먼지 위험 키워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에? 근데 미세먼지 하면 저는 뭔가 호흡기 질환이 가장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치매가 나왔어요.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세먼지는요, 치매를 유발하는 하나의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사실 뭐 많은 뭐 공장들이 좀 가동을 멈추고 하다 보니까 34개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되게 대기 질이 청정해졌었다고 합니다. 다시 좀 나빠지고 있고 이 초미세먼지는 폐암 그리고 각종 암의 하나의 유발 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속에 이게 침입이 됐을 때 이 폐포를 뚫고 바로바로 침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건데요. 요즘 연구 결과로도 이 미세먼지가 치매 위험 요소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중국에 있는 베이징대 등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노인들이 대기 오염에 몇 주만 노출이 돼도 인지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초미세먼지에 정말 1, 2주만 노출이 돼도 치매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그런데 두 분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미세먼지가 왜 미세먼지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많이 먹는지 많이 안 먹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이거 좀 막막해지거든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되더라도요. 사실 별다른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위험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흡연을 계속 하더라도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사실 인지하시고 사실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조용히 뇌를 파괴해서 치매뿐만 아니라 이 뇌졸중의 위험도 높인다고 하시니까 이 더더욱이나 그 위험성을 조금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치매에다 뇌졸중까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심각한 질환을 다 일으키고 있었네요. 네. 한 국내 연구팀에서는요, 평균 연령 56.5세의 성인 3,257명을 대상으로 뇌 MRI를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와 뇌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봤는데요. 연구팀이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한 지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하고 연간 미세먼지 노출량을 추정을 했는데 이때 뇌백질 변성, 무증상 뇌경색 등과 연관지어서 분석해본 결과 노출된 미세먼지의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뇌백질 변성 면적은 8%, 무증상 뇌경색 발생 위험은 20%씩 높아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에 포함된 나노 입자가 혈액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뇌의 작은 혈관까지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참 미세먼지를 많이 마셨다고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위험 키워드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2.7g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수치일까요? 네, 2.7g 바로 우리가 하루 동안 흡입하는 미세먼지의 양입니다. 잠깐만. 흡입량이에요? 하루에 2.7g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카페에서 주는 그 설탕 그게 5g이니까 그 반 정도를 먹는다는 건데 이게 설탕도 그 안에 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나면 이거보다 더 작을 것 같으니까 2.7이면 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제 매우 나쁨인 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나쁨인 날에는 미세먼지 양이 약 2.7g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흡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2.7g, 방금 5g짜리 설탕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제가 실제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요 약통에 약통에 들어있는 요 정도가 2.7g. 이게 내가 흡입해서 폐로 들어가는 거니까 적지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양을 보니까 소금 이만큼 넣잖아요. 그럼 짜. 엄청 짜요. 확실히 짜 저거는. 아니 저렇게 보여주시니까 알겠는데 그냥 말로만 2.7g이다 이러면 뭐 별거 아닌데 왜 그러지 했는데 저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저게 사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얼만큼 남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실제 실험용 쥐에게 미세먼지를 투여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60%가량이 폐에 축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흡입된 이런 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는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실제로 사람도 이게 미세먼지가 축적되다 보면 폐포에 이렇게 집착되다 보니까 실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까만까만 이 미세먼지들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미세먼지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위험한 것이요. 이게 폐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게 혈류를 타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네, 이건 뭐 소리 없이 왔다가 갑자기 터지는 뭐 시한폭탄급인데요. 근데 사실 뭐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뭐 마스크를 쓰거나 혹은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두는 이 정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데 왜 그런 경험 있죠? 집에서 이렇게 청소한 다음에 카텐 쫙 치는데 햇빛 쫙 들어오는데 먼지가 아이고 그때 깜짝 놀라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미세먼지의 사실 위험성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니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미세먼지인데 그걸 어디서 봐요? 아까 뭐 햇빛 쫙 먼지 뭐 이런 건 아니죠 진짜 지금. 햇빛 쫙 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미 아까 장애인 아나운서님이 얘기한 네? 제가? 곳에서 미세먼지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디? 옆에 보시면은 아, 공기청정기요? 집에 많은 거잖아요 저거. 네, 사실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매일 미세먼지를 이미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다들 이제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공기청정기 직접 세척은 하시나요?
아니 그 이게 네. 그 요즘 보니까 뭐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우리 에어컨에 그거 떴더라. 필터를 갈아주세요. 필터 교체. 그 어디를 눌러야 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요즘에는 우리 차윤환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자동 세척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알람이 울리죠. 필터를 교체해야 된다. 사람들이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정기적으로 와서 뭐 관리를 해주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오기 전에도 중간중간 세척을 해준다거나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일단 미세먼지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일단 제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보기 전에 좀 마스크를 좀 하고 방송이지만 네. 네, 죄송스럽게도 제가 마스크를 일단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다 오는 거 아닌가요? 저거 열면 여기 다 날아다니는. 맞아 그거 저희도 마스크 좀 주세요. 아니 근데 혼자 살겠다고? 아, 저거 딱 열면 갑자기 먼지들이 팍 퍼져가지고 진짜 어우. 이미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공기청정기에 보면 일단 열어볼게요. 뒷면이죠 뒷면. 뒷면에. 오. 필터가 다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네. 헤파 필터라 그러죠 헤파 네, 필터. 새까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 장갑으로 한번 싹 한번 긁어볼게요. 한쪽 면만. 좀 까만 거 아니야? 까만 거. 다른 거 같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은. 이런데 봐볼까요? 어우, 느낌이 좀 달라요. 손 한번 어머머머. 살짝 긁었는데 사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있거든요. 아니 저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실 텐데 에이 저 정도면 아직 더 써도 되겠는데 이러실 텐데 와. 아니 꽤 많은 거죠. 저 색이 달라질 정도니까. 네, 벌써 손이 단 곳과 안 단 곳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걸러지는 건요. 사실 이건 필터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단순 거름망이에요. 큰 먼지만 보이는 그치. 그 거름망이거든요. 거름망부터 벌써 이렇게 많은 먼지들이 쌓이게 되는데 진짜 필터는 이 거름망이 아니고요. 거름망 안쪽에 이게 진짜로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필터입니다. 근데 사실 이 거름망이라도 우리가 자주, 진짜 매주, 이건 힘들 수 있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업체에서 오기 이전에 한 번씩 물로라도 이렇게 닦아주면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데 맞아.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저거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냥 샤워실에 가가지고 물로 한번 쫙 하면 밑에 시커먼 거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리면 돼. 탁탁 털어서 말리면 되거든. 우리 거름망이야 물을 이용해가지고 뭐 씻어내고 탁탁 말리면 된다지만 사실 필터는 물이 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 어떻게 청소해야 돼 하는데 가정에서 보면 이렇게 정전기 청소포 바닥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네. 껴갖고 이렇게 머리카락 많이 잘 붙게끔 하는 어. 이 정전기 청소포를 이용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저것도 새카매지나 그럼? 이것도 뭐 화해졌어. 살짝만 했는데도 네. 화면은 어떨지 모르는데 진짜 옆에서 보니까 닦은 데가 까매지고 먼지 묻어있는데 허옇고. 달라요. 저거 봐. 다른 게 보여요. 네. 근데 이거 닦으실 때도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절대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쭉쭉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우리 요 공기청정기는 우리 행복한 아침 담당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공수를 해왔고요. 이게 이럴 수가. 필터를 갈고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6개월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집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거 지금? 아니 근데 저 대부분의 집이 저렇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저거 저 뒤에 열어서 저렇게 하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필터 교체 같은 것도 얼마 만에 하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6개월 아닌가요, 이거? 맞습니다. 필터 교체. 6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제 필터는 교체하라고 주기가 이제 뜨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청소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건데 이게 깨끗하게 닦여주면 좋을 텐데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이게 좀 뭐라고 그래요? 묵은 때처럼 잘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일부러 더 공기청정기를 강하게 튼다거나 가까이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는요, 사실 요리할 때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유가 나는 뭐 냄새를 없앤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 안 떨어지는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특히나 뭐 생선 같은 거 튀기거나 했을 때 그 기름때가 이 필터에 다 흡착이 되는 겁니다. 다 붙어버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닦이고요.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런 기름때가 여기에 붙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 필터로서의 어떤 효능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미세먼지 거르겠다고 공기청정기를 또 비싼 값 주고 집에 들였는데 먼지가 잔뜩 낀 채로 사용하면 사실 이건 쓸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면 저걸 버려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필터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리를 하실 때는 요리 이후에 창문을 먼저 열어서 환기를 한번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이용을 해주신다 그러면 실내의 공기질이 확실히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 그 공기청정기 보니까 뭐 이렇게 센서 이렇게 홀처럼 이렇게 구멍이 좀 있던데 그건 뭐예요? 맞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마다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린 곳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여기에 보면 이게 결국엔 다 미세먼지, 여태 보면 바깥에 대기질이 좋아지지 않았다, 빨간색으로 뜨게끔 만들어주는 센서. 그곳이거든요. 근데 센서가 막혀 있으면 역시나 이 측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잘 돌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 주위도 항상 좀 깨끗하게, 그리고 뭐 치간 칫솔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걸로 구멍 사이사이를 청소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 청소 팁 앞으로 집에서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모선님 고맙습니다. 네. 요즘엔 진짜 우리가 좀 다시 안일해져서 마스크 잘 안 쓰고 생활하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 사인 잘 안 보고 뭐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가 미세먼지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게 네. 고등어구이. 오. 고등어구이에서 뭐 미세먼지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불 앞에서 요리를 할 때 저희가 그 가스불 켜잖아요. 그러면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할 때 그 미세먼지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실내 공간에서 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을 연출을 해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나오는지 발표한 적이 있죠.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리를 우리 가정주부께서 직접 하셨는데 어떤 요리가 가장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았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보기 드릴게요. 1번 계란 후라이. 맛있죠. 2번 국민 생선 고등어구이. 고등어 3번 돈가스 아이들의 사랑이죠. 4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삼겹살구이의 대표적인 저는 음식들인데. 고등어 생각해 봅니다. 저거. 아니 그 언론에서도 고등어가 뭐 주범이라고 맞아요. 나왔었어요. 저거는 아파트에서 어느 집에서 구우면 아파트 전체가 다 알아. 맞아요.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1번 그 달걀 프라이 같은 경우가 가장 적지 않을까? 그냥 무시로 해먹는데 저거.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자, 지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 방금 보여드린 그림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생률이 많은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해봤습니다. 네. 1등은 말씀드린 고등어라. 고등어구이. 고등어. 2,000에서 한 2,300 정도 나오고요. 2등이 삼겹살구이. 여기도 1,300, 1,500 정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정도로 나옵니다. 계란 후라이도 1,000대. 돈가스가 생각보다 기름에 담겨져서 괜찮은가 봐요. 100, 한 80, 170대 정도로 나오는데 아유, 이 좀 아니 생각보다 계란 후라이도 좀. 그러니까요. 난 집에서 제가 주로 하거든요 계란. 우리 집 사람이 알고 나한테 시키는 거야. 아니, 생각보다 높아서 놀랐고 네. 돈가스가 4위라는 것도 그래요. 저 기름에 퐁당 완전 담그는 거예요. 기름인데 이것도 놀랐어요. 네, 저 메시지가 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어떤 요리든 요리 자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라 부엌, 주방 보시면 환풍기도 있고 작은 창도 하나씩 다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저런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요리를 할 때 당연히 현실을 반영을 해야겠죠. 환풍기를 틀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이 주부님들 혹은 요리를 하는 남편분들이 환풍기를 틀고 안 틀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저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 폐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저런 것들이
폐에 자극을 줘서 발암 물질로 원인을 하고 그리고 남성분들에 비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요리 시간에 노출되는 기간이 좀 기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됐다고도 하는데 환풍기를 잘 좀 틀어야겠다. 저는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좀 싶긴 합니다. 아니 그런데 환풍기 틀면은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환풍기 그 표면하고 필터 있는데 기름때잖아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때 청소는 또 남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환풍기 틀지 마, 그 기름때 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중요한가요? 네, 환풍기는 꼭 틀으셔야 되고요. 그 수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환풍기를 틀면 미세먼지 발병률이 다음과 같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완전 줄어. 네, 오. 거의 뭐 10분의 1 이상 그렇지. 와. 줄어들죠. 많이 주네. 아니 와 결혼을 이제 얼마 준 거야? 이 환풍기에 기름때가 이렇게 끼는 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안 좋은 이유는 작은 입자로 공기 중에 떠다닐 때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환풍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뭉쳐버리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그런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환풍기를 통해서 작은 크기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창문을 열어서 자연 바람으로 함께 환기를 시키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즉 요리할 때는 환풍기, 요리 후에는 창문을 30cm 이상 열고 15분 이상 충분히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환풍기를 키면 순위가 바뀌는데 돈가스가 그러니까. 2위 되는데 그것도 희한하네. 이게 기름때가 들어가서 그러나. 이게 환풍기가 또 시끄럽다고 안 트는 주부님들 많아요. 맞아. 우리 집 것도 좀 시끄럽더라고. 근데 저 뉴스 같은 거 볼 때 그거 확 틀어버리면 중요한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틀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예. 자, 이 환풍기의 중요성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건강 도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다음 건강 도둑은 냉방병인 줄입니다. 이게 의문에 오르고 나니까. 냉방병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거다 이런 이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냉방이 잘 된 실내와 그렇지 않은 실외를 이게 이동하다 보면 극심한 온도차를 느끼게 되죠. 이 온도차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이 냉방병인데요. 우리 몸은 항상 체온을 같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항상성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아니 저도 요즘 이상하게 이게 마른 기침이 자꾸 나와서 마른 기침만 하면 사람들한테 냉방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제가 보니까 냉방병 인줄. 이 얘기는 겉으로 봤을 땐 냉방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맘때 사실 이 질환이 찾아오면요. 이게 사실 냉방병과 굉장히 조금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셔서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질환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사연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회사를 다니는 5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올 여름은 유독 힘이 드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시원한 사무실에서도 땀이 흘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저 괜찮은 걸까요? 라는 사연 주셨어요. 이 증상만 들으면 더위 그러니까. 먹었다 이건데 50대라고 그러셨으니까 갱년기인가? 갱년기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무리 좀 이렇게 시원한 사무실에서도 땀을 흘려서 집중을 못할 정도다. 시원한데 땀이 난다.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긴 해요, 이거는. 이건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유독 더위를 많이 탄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냉방병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증상인데 이게 갑상샘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겁니까? 네,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이제 목 그 성대 보이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요거 밑에 이제 양쪽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갑상샘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과다해지고 그로 인한 열감, 그러니까
쉽게 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유전적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사연 주신 분도 보니까 50대 여성분이신데 유독 더위를 타고 또 땀이 많이 흘러서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이유가 뭐 유전적인 뭐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이런 사실 기능성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그레이브 병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 95% 이상이 이 원인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병 자체가요, 체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이 면역체가 있잖아요. 이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 갑상선 일부 구조를 우리 몸에 이제 균으로 혹은 이상 이제 물체로 인식을 해서 이 사실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게 되는 항체를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항체의 공격을 받은 갑상샘은요, 이 염증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고 이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신체 대사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뭐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 몸 멀쩡한 데를 이제 우리 항원 항체들이 막 공격한다 그런 거 보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 비슷한 이미지 같은데 결과적으로 갑상샘이 공격을 받아서 얘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한데도 땀이 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는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눈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안구 돌출증을 같이 겪게 됩니다. 이거는 이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약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눈 주위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딱딱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눈이 좀 튀어나오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튀어나와 보이시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냉방병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갑상샘 질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 네.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아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이 찜통 더위에 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집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예 켜지도 못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식사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체중은 늘고 있으니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건 아까 거하고 정반대 사연이에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이거하고 영 반대인데 춥고 아까 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정반대 상황이죠. 추위를 만약에 유독 많이 탄다라고 하시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이 더위를 느꼈던 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에너지 대사가 빨라지면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신 경우였는데요. 갑상선 그에 이제 반대로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게 나오는 게 사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거든요.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내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훨씬 더 낮게 결핍되어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아니 근데 간혹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지 말라고 하는 춥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 네, 일부 체질일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갑상샘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겨울인데 몸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겨울이니까 너무 춥죠. 난방이 안 되니까. 내 몸 안에서 열을 생성하는 게 바로 이 갑상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하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추위에 민감해진다든지 그리고 심장이 좀 천천히 뛰고 피로감을 좀 느낀다든지 그리고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변비도 좀 생기고요. 그러고 인해서 체중도 좀 늡니다. 귀찮죠. 그래서 두뇌 활동도 좀 떨어지고 순환이 좀 덜 되기 때문에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요. 얼굴이 좀 붓기도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월경 주기에 이제 불규칙성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갑자기 동시적으로 발생을 좀 한다면 갑상샘 기능 검사를 한번 해봐서 기능이 저하된지 아닌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여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간에 야 더위 먹어서 그래 또는 냉방병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상 신호니까 이건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르몬이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요. 예. 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질환이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속살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거 알아봐야죠. 그 속설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갑상샘 질환과 관련된 속설 알아봅니다. 화면 주시죠. 네, 갑상선과 갑상샘 이게 같다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분명히 뭐 갑상선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부터 갑상샘이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봐도 이렇게 갑상선은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선 같고 갑상샘은 뭐 이렇게 뽕뽕 올라오는 뭐 이렇게 샘 솟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개가 제가 보기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것 같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샘자, 섬자 쓰잖아요. 갑상선의 이 선자가요. 이제 한자어인데요. 샘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러니까 샘물처럼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이제 한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선자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학 용어들이 많이 우리말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쉬운 용어로 이제 샘으로 바꾼 거죠. 우리말을 바로 쓰자라는 개념이고 갑상선하고 갑상샘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군요. 네, 같은 같은 말이. 건데 갑상샘으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 속설 짚어보겠습니다. 갑상샘 환자 양배추는 독. 그래, 저런 말도 있어. 근데 이게 양배추가 독이 될 때가 있나요? 네, 일단 양배추는 우리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고요. 십자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열십자 모양으로 예쁘게 핀다고 그래서 십자화과고 뭐 배추, 양배추, 갓, 뭐 케일, 브로콜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양배추,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들이 갑상샘에 있는 혹을 크게 만든다고 그래서 기피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요, 십자화과 채소에 암세포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뭐 들어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정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야채만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죠. 네. 저는 저기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공복에 저는 저 한 포씩 먹거든요. 네. 근데 너무 먹으면 또 갑상샘이 안 좋다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뭐 한 포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한 가지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 먹는 거. 이건 역시도 많이 먹는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일 성분을 뭐 1년 이상 계속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뭐 한 포 했는데 그게 혹시 즙으로 네, 즙으로죠. 양배추 즙 그러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즙이 또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었어서. 네. 즙이 안 좋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그냥 양배추를 통으로 먹는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샐러드로 먹을 때 뭐 한 8분의 1통 정도 먹겠는데 즙을 먹는다 그러면 즙을 내기 위해선 최소 들어가도 한 4분의 1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즙 자체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세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아이오딘이라는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아이오딘이나 다시마 보충제 등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이게 필요하긴 해도 너무 지나치게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딘 섭취를 위해서라도 뭐 해산물, 유제품, 해조류 이런 식으로 뭐 보충제가 아닌 그냥 식품으로서 섭취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속설도 알아보죠. 세 번째 속설입니다. 갑상샘암은 착한 암이다. 맞아요. 이 얘기 좀 많이 들어봤어요. 암이 착한 게 어딨어. 맞아요. 아니 이게 주위에서도 뭐 암 진단 받아가지고 자기 너무 슬프고 힘들다 그러는데 주위에서 무슨 암인데 그러면 갑상샘 암이래 그러면 에이 그건 별거 아니래 그러면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거든요. 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도대체 이런 말 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착한 암이라는 말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그게 권장될 만한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착하다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예후,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갑상샘 암은 생존율이 좋고 치료가 잘 된다라는 위로의 의미가 좀 담겨 있긴 하지만 갑상샘 암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포암, 유두암이 가장 흔한데요. 이 유두암이나 여포암은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은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암 중에 가장 예후가 안 좋고 가장 생존율이 안 좋은 암도 바로 이 갑상샘 암 중에 하나입니다. 역형성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생존율이 정말 너무나 낮아서 자칫 뭐 갑상샘 암 자체를 하나의
그 용어로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암의 어떠한 종류인지 한번 정도 확인을 해서 유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유병률이 흔한 질환이니까요. 그래 원래 착한 사람도 화나면 무서울 때 있으니까 착한 암이라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 도둑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락가락한 여름 날씨에 건강에 치는 건강 도둑 세 번째는요 습여통입니다. 요 통은 우리가 많이 다뤘었는데 앞에 습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 오는 그림이야. 아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처럼 날이 이게 습하고 좀 꿉꿉할 때 이상하게 더 허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 같은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이 허리에 습기가 찬다고 해서 습요통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관절통이라고 하면 사실 기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습도의 영향은 사실 그렇게 사실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습기가 근육 조직이나 이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이런 장마철에 허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혹은 관절이 뻐근하고 뻣뻣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요. 습여통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딱 주의해야 할 질환이긴 합니다. 특히 습여통을 주의해야 할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습요통이라는 언어 자체는 아마 한방적인 용어이고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10종 요통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습요통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겠지만 옛날엔 보면 너무 더위가 심할 때 동굴에서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이 습한 곳이잖아요. 그런 동굴에 오래 있거나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지하에 너무 습한 곳에 오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물놀이를 너무 오랫동안 했다거나 뭐 비에 맞고 너무 장시간 있었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습여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습여통은 날씨가 맑은 날에는 괜찮은 겁니까? 네, 날씨의 변화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우리 정형외과적 질환, 허리나 이제 관절통인데요. 기압과 습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맑은 날이라도 괜찮진 않죠. 다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통증이 오래되고 만성화가 되면 그것 자체로 새로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통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그 염증이 신경이나 근육이나 그리고 내 자세까지 잘못되게 만들면 2차, 3차 만성 염증에 의한 신경통, 디스크통까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절을 좀 하면서 통증을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아 근데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이러면은 안 되겠다 좀 지져야겠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뜨겁게 지지시면 또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시는데 요게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게 치료법입니다. 네. 우리 선조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우리의 이 온돌 문화가요. 이 요통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습요통을 잡는 이 아랫목 따뜻하게 지지는 거. 네. 이게 습요통을 잡는 제1이고 최고의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습요통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특히 비 맞는 거를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습한 곳에 오래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캠핑 같은 데 가셔서도 너무 습하거나 찬 곳에선 오래 눕지 않도록 아니면 밑에다가 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처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씻고 나서 여기 뭐 몸을 좀 깨끗하게 좀 잘 말려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좀 몸이 건조해질 수 있게 습한 곳에 있다 나왔을 때는 좀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허리 아프면 허리 스트레칭하면 좀 도움이 되던데 혹시 해볼 만한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법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하체에 몰린 혈액들을 이제 제대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게 되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통증도 완화해 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된 근육들을 늘려주게 되면 통증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허리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MC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그 이정환 아나운서 함께 나가네요. 네. 근데 스트레칭은 원래 예인 씨가 잘하는데. 네. 제가 가진 건 유연성밖에 없어요. 네, 오늘은 아마 예인 MC님께 특화된 아마 스트레칭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먼저 알려드릴 사실 스트레칭 방법 부위는요, 바로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예, 장요근은요, 허리부터 이 골관절 앞쪽까지 지나가는 요 위치예요. 고관절 앞쪽에 만져지는 요
장요근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좌식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이 장요근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뻐근하구나. 네, 여기가 뻐근하거나 걸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고관절에 불안정성이 생기든지 혹은 통증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스트레칭 할 때 고관절을 풀 수 있는 이 장요근 스트레칭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또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서 신발을 좀 벗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으로 돌아서요. 한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쭉 앉아줄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굽혀서 앞무릎을 90도로, 뒷무릎 90도로 굽힌 상태에서 허리에 손을 주시고요. 주시고 골반을 앞쪽으로 쭉 1cm를 뺀다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시원해라. 시원한데? 좀 당기시죠. 네. 그래서 좀 이제 편해진다고 하시면 뒷무릎을 조금 뒤로 당기셔도 됩니다. 당겨서 점점 당기셔서 앞으로 살짝 앉는다. 앞으로 조금 앉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주시면 되죠. 네. 너무 시원하네요. 예인 아나운서 잘해요. 호흡을 쭉 내쉬면서 쭉 더 앉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하시다가 다시 펴주시고 이렇게 한 3회 정도 반복하신 뒤에 이 뒤로 빠진 다리 쪽에 자극이 가겠습니다. 뒤쪽 골반 있는 장요근이 쭉 늘어나게 몸이 좌우로 살짝 흔들린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좌우가 아마 불편한 게 좀 느낌이 달라요. 저는 이게 더 편해요. 그렇죠. 저는 이쪽이 더 불편해요. 그래서 난 이쪽 이게 위치가 좀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쭉 난 이게 당기고 확실히 편한데? 근데 정말 굉장히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호흡을 쭉 내뱉으면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쭉 앉아주시면 돼요. 이쪽은 편한데 아까 거긴 좀. 뒤에서 보니까 예인 아나운서는 거의 바닥에 다 닿아요, 그냥. 하도 유연해서. 네,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쪽 장요근을 풀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이라는 부분을 좀 풀어볼게요. 네. 이상근은 보통 요즘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가 아프다 혹은 사실 이제 위쪽에 약간 허벅지 뒤쪽부터 좀 찌릿하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디스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상근이 좀 짧아지거나 뭐 두꺼워지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상근을 사실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상근은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쪽으로 자골신경이나 여러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상이 생기거나 신경을 눌리게 되면 사실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엉덩이 뒤쪽을 자극을 해줄 텐데요. 앞쪽으로 90도로 네, 다리를 90도로 꺾어주시고요. 아마 예인 MC님은 다리가 뒤로 쭉 뻗어질 수 있을 텐데요. 남자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뻗는 게 나아요. 먼저 처음에는 90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90도. 90도로 해서 허리를 곧고이 세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재용 MC님 약간 틀어졌잖아요. 곳곳이 안 쓰는 저 자세 어려워. 이 자세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허리를 반드시 핀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요. 이렇게 되는데? 네네. 가슴을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을 펴고 쭉 늘려줍니다. 앞으로 숙일 겁니다. 앞으로 숙여주면 이게 숙여져? 엉덩이 뒤쪽이 굉장히 당기시는 느낌이 들어요. 예인 씨 밑으로 쭉 내려가네. 와, 다 닿았어. 그러니까 예인 MC님 같은 경우는 맞아요.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너무 조금 더 자극을 주려면 이거를 90도로 펴주시는 게 좋아요. 긴 90도로 일세. 펴주시고 쭉 펴신 상태에서 여기 우수 성공 사례인데. 저게 굉장히 지금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안 되는데. 뒤쪽 엉덩이가 당기시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난 여기는 돼. 네. 근데 이쪽에 문제가 있네. 네. 좌우에 사실은 근육이 약간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단축되거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세에 사실 이렇게 영향을 좀 다르나?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된다. 틈틈이 비슷하게 이제 해주시면 이제 허리 통증이나 골반 통증 그리고 엉덩이 통증들에 이제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게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양쪽 방향이 다르네. 그것도 신기하고 이게 근육을 풀어주니까 또 하나 예인 씨가 진짜 유연하네요. 그러니까. 특화됐어요. 저는 대신 근육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인 씨가 그래서 이게 쫙쫙 돌아가요. 유연성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야. 유연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역시 스트레칭은 정말 잘해. 저는 스트레칭만 잘하죠. 특화돼 있어요. 특화돼 있어요. 확실히 뻣뻣해요. 네. 근데 근육이 많으니까 이지원 아나운서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 종아리 부분이 좀 굵어서 네.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진짜 쥐약이에요. 맞아. 힘들어. 그렇죠. 너무 그럴 수 힘들어. 있겠네요. 네. 네. 우리가 여름철에 덥고 습할 때 우리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요것만큼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모상훈 선생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햇빛 차단이죠. 우리 나가실 때 꼭 뭐 양산을 쓰거나 모자 하나 써주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겠네. 서동주 선생님. 네, 요즘 냉방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냉방병이나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실내 온도를 조금만 높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온도 차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윤환 선생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하고 더워지면 제일 중요한 게 식중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냄새 맡으셔서 아유 괜찮다 그러고 드셔도 그 속에 식중독균은 자라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식사 전에 꼭 한번 데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한 김대한 선생님. 예, 열대야가 극심하죠. 열대야를 극복하려고 간단하게 주무시는 맥주 한 잔, 이게 오히려 수면을 깨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빈속을 좀 유지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그 좀 건강 챙겨보겠다고 뉴스 끝난 다음에 꼭 나가서 한 1시간 반 걸어요, 산책. 오. 근데 땀이 나요. 네. 집에 들어오면 샤워한 다음에 꼭 뭘 먹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요것만 지키면 되는데. 네.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오도 타더라고요. 네, 너무 더워요. 저희가 오늘 뭐 1시간 동안 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